전쟁 속에서 나는 운명처럼 잠수함의 비밀에 휘말렸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저는 26살이고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를 사랑했고 해군 장교가 되어 조국을 지키는 꿈을 키웠습니다. 1916년 저는 대한제국 해군에서 근무하며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짧게 끝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저 역시 새로운 무기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초 일본 제국 해군은 연안 방어와 공격을 위해 소형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도 이를 주시하며 새로운 전략과 무기를 연구했죠. 제가 맡은 임무는 이 신형 잠수함의 설계와 운용 방안을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일본 본토를 넘나드는 해상 작전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대형 잠수함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크기지만 기동성이 뛰어난 연안용 잠수함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배터리 전력만으로 움직이는 아주 작은 잠수함도 고려되었습니다. 길이 몇 미터에 불과한 이 잠수함은 항구 옆 부두에서 충전 후 작전을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방식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배터리 한계와 작전 범위 문제로 곧 폐기되었습니다. 대신 철도로 분해된 잠수함을 운반해 새로운 작전 기지에서 조립하는 아이디어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부산이나 여수 같은 남해안의 항구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술적 유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잠수함의 지뢰 투하 기능을 추가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어뢰 발사관 대신 지뢰 발사관을 탑재해 적 해군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 목표였죠. 그렇게 해서 유형 잠수함, 즉 우리 해군 최초의 지뢰 투하용 소형 잠수함이 탄생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 약 20m, 수면 배수량 170톤 정도였고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해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도를 냈습니다. 장거리 작전보다는 가까운 해안선 주변에서의 기습 위주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크기와 제한된 무장 때문에 적 함정을 효과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단일 엔진 구조는 고장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잠수함을 설계하기로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연안용 잠수함은 대양 작전용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이 잠수함 개발 과정은 단순한 무기 제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조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었고 매 순간이 긴장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이야기는 이 신형 잠수함들이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담아내겠습니다. 전쟁의 긴장감이 점점 깊어가던 어느 날, 나는 신형 잠수함 유성호의 첫 시험 운항을 지켜보게 되었다. 유성호는 부산항에서 조립을 마친 후 남해 바다로 출항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 잠수함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장착해 수중 속도와 수면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88mm 함포와 3개의 어뢰관을 갖춰 공격력이 대폭 강화된 것이 큰 특징이었다. 나는 당시 20명 남짓한 승조원 중 한 명으로서 이 잠수함이 실제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성호는 지뢰 투하뿐만 아니라 어뢰 공격, 함포 사격까지 가능한 다목적 잠수함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해군 지휘부는 이 잠수함이 일본 열도 근해에서의 연합군 함대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시험 운항 당일, 나는 갑판 위에서 지휘관과 승조원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기상은 비교적 온화했고 바다는 잔잔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차가운 바닷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왜냐하면 이 잠수함의 성패가 곧 우리 해군의 미래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잠수함이 천천히 바다로 나서면서 나는 배 안에서 작동하는 디젤 엔진의 묵직한 소리와 전기 모터의 부드러운 진동을 느꼈다. 이 잠수함의 설계는 철저히 실전에 맞춰져 있었기에 모든 장비는 최소한의 공간에 최대 효율을 내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좁은 조종실에는 각종 기기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조종사들은 숨소리까지 조심스러울 정도로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날의 시험 운항은 단순한 기술 점검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사명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우리는 이 유성호가 침묵 속에서 적진을 교란하고 조국의 바다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첫 시험 운항을 통해 나는 전쟁의 냉혹함과 함께 잠수함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몸소 체험했다. 앞으로 이어질 작전에서 유성호와 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그때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잠수함이 우리 해군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처음 유성호의 시험 운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우리 해군 내부에서는 이 신형 잠수함을 활용한 본격적인 작전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일본 남해안 일대의 연합군의 보급선과 군함들이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나도 이 작전 준비에 깊숙이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부산항에서 출발해 여수 앞바다를 거쳐 제주도 남쪽 해역까지 진출하는 경로를 계획했다. 특히 연합군의 주요 항로를 감시하고 지뢰 투하와 어뢰 공격을 병행하는 임무를 맡았다. 우리 잠수함의 장점은 신속한 기동성과 강력한 무장에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다. 좁은 내부 공간에서 긴 시간 잠수 상태를 유지해야 했고 적의 탐지망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작전 전날 밤 나는 조종실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점검을 했다. 조종관의 감촉, 엔진 소리, 전기 모터의 진동까지 익숙해지려 애썼다. 그날 밤 갑판 위로는 어둠이 짙게 깔렸고 별빛만이 희미하게 바다를 비추었다. 조용한 바다와 달리 우리 마음속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뒤숭숭했다. 출항 당일 유성호는 부산항을 떠나 조용히 남해 바다로 나섰다. 처음 몇 시간은 순조로웠다. 디젤 엔진이 부드럽게 작동하며 전기 모터로 전환할 때도 큰 문제는 없었다. 우리는 해저 깊숙이 잠수의 적의 레이더와 음향 탐지를 피하며 목표 지점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러나 작전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적의 경계가 예상보다 훨씬 엄격했고 우리는 수차례 적의 소나 탐지에 포착될 뻔했다. 긴장 속에 숨죽이며 잠수함 내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 번의 작은 기계음도 우리 생명에 직결되었다. 그 순간 갑자기 기관실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 엔진의 진동이 불규칙해지며 전기 모터의 출력도 떨어졌다. 승조원들은 즉시 문제를 파악하고 복구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우리는 적의 탐지망에 갇힌 채 기계 결함으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때부터 작전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싸움으로 바뀌었다. 유성호와 우리 승조원들은 적의 눈을 피해 기계 결함을 극복하며 살아남아야 했다. 그날 밤바다는 조용했지만 우리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쳤다. 이 경험은 내게 전쟁의 냉혹함과 한계,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들려드리겠다. 기계 결함으로 인해 유성호가 움직임을 잃어버린 순간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좁은 조종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엔진의 이상 신호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전기 모터마저 불안정해지며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적의 소나 탐지망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승조원들은 침착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나는 잠수함의 내비게이션 장비를 점검하며 가능한 모든 경로를 분석했다. 하지만 잠수함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탈출 경로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우리를 둘러싼 바다는 차갑고 깊었으며 적의 함대가 서서히 우리 위치를 좁혀오고 있었다. 그 순간 갑판 위에서는 희미한 전투기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적의 항공기가 우리를 발견한 것이다. 대공포도 없고 잠수함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끝인가 하는 절망이 몰려왔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우리 승조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기계 복구에 매달렸다. 조종사인 나 역시 조종관을 꼭 붙잡고 기계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다행히도 몇 차례 시도 끝에 디젤 엔진이 간신히 재가동되었다. 하지만 속도는 여전히 절반에 불과했고 전기 모터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우리는 다시 침수 깊이를 조절하며 적의 탐지망을 피해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적들은 이미 우리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함포 사격과 항공기 폭격이 이어졌다. 잠수함의 외부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내부에서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한순간 한순간이 죽음과 맞닿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오히려 냉정함이 앞섰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침착함과 팀워크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승조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잠수함을 조종했다. 바깥의 폭풍우 같은 공격 속에서도 우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그날 밤, 유성호는 기적처럼 적의 공격을 피하며 깊은 바다 속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잠수함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승조원들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그 순간 전쟁이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부터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과 그 진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그 이야기는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깊은 바닷속에서 고요함을 되찾은 유성호는 여전히 심각한 손상 상태였다. 엔진은 간신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전기 모터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승조원 모두는 피곤과 긴장,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압도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조종실에 앉아 우리 모두가 겪은 고통과 두려움을 곱씹었다. 그때 라디오 통신기에서 희미한 신호가 들려왔다. 동료 잠수함 청룡호가 인근 해역에서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상황은 긴박했고 유성호가 수리와 보급을 위해 가까운 항구로 이동해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 잠수함이 지금의 상태로는 그 긴 거리를 무사히 항구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결단이 필요했다. 나는 지휘관과 긴급회의를 열어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했다. 수리와 보급을 위해 가장 가까운 부두는 경상남도 진해의 해군 기지였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적의 해상 순찰대를 피해 최소 200km를 이동해야 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출항하기로 결정했다. 출항 준비가 끝나자 유성호는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손상된 함포와 지뢰 발사관을 점검하면서도 승조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는 조종관을 꼭 잡고 엔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집중했다. 이 작은 잠수함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몇 시간의 항해 끝에 우리는 적의 감시망을 피해 가까스로 진해 항구 근처까지 접근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적의 함대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우리를 포위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고 승조원들은 숨죽이며 명령을 기다렸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이 순간이 우리 운명을 결정지을 것임을 알았다. 적 함대가 함포 사격을 개시했고
유성호는 즉시 침수하여 깊은 바다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이전보다 훨씬 치열했다. 적의 소나와 폭격이 동시에 쏟아졌고 우리 잠수함은 심한 흔들림을 견뎌야 했다. 나는 승조원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뿐 아니라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때 내 귀에 들려온 무전 신호는 예상 밖의 내용이었다. 적의 통신을 가로채 들은 것이었는데 그들은 유성호가 단순한 소형 잠수함이 아니라 중요한 질의 투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잠수함임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적의 공격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승조원들에게 말했다. 우린 지금부터 진짜 싸움을 시작하는 거야. 이 잠수함과 우리 모두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꽃을 지폈다. 앞으로 펼쳐질 전투는 그 어떤 전투보다도 치열할 것이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뜻밖의 배신과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그 순간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이 단순한 군함이나 항공기가 아니라 전쟁 자체의 냉혹함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유성호와 함께 맞이한 그 치열한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승조원 모두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서로를 지켰고 그 끈끈한 연대감이 우리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겪은 이 모든 고난은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만약 잠수함의 기계 결함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예비 부품을 충분히 준비했다면, 아니면 출항 전에 좀 더 신중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의 전쟁 상황과 자원 부족은 그런 완벽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나는 우리가 겪은 위기가 단순히 기계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일부 지휘부의 판단착오나 정보 누락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심이 점점 커졌다. 그들은 우리 잠수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실험적인 무기라는 이유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가장 아픈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승조원들은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바다 밑 어딘가에 잠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이제 나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전쟁은 단지 무기와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희생이 만들어내는 극한의 드라마라는 것이다. 우리 유성호 팀이 겪은 고난은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충격적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믿었던 동료 중 누군가가 배신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충격적인 배신과 그것이 우리 잠수함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밝히려 한다. 이 비밀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한밤중 바다의 침묵 속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다. 유성호, 작전에 깊이 관여한 우리 중 한 명이 적에게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했지만 점차 증거들이 모여들면서 그 의혹은 현실로 다가왔다. 나 역시 충격에 빠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 배신감이 스며들었다. 그 동료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믿음직스럽고 침착했던 조종사 중 하나였다. 그의 이름은 박재훈. 그는 우리 팀의 핵심 멤버로서 잠수함의 내비게이션과 통신을 담당했다. 항상 조용하고 신중했으며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이 배신과 연결되면서 나는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고, 나는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증거들은 그가 적에게 잠수함의 위치와 작전 계획을 누설했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할수록 그가 겪은 개인적인 고난과 압박이 드러났다.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전쟁의 무게가 그를 극한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가 우리 뒤통수를 친 것이다. 나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배신의 상처는 깊게 남았다. 더욱이 그의 행위로 인해 적들이 우리 잠수함을 노리게 되면서 위험은 한층 커졌다. 유성호는 더 이상 단순한 해군 무기가 아니었다. 우리는 적의 표적이 되었고 그를 막아내기 위한 생존 게임이 시작되었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박재훈이 남긴 흔적들을 추적하며 우리 작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의 배신은 우리 내부의 균열을 드러냈고 팀워크를 시험하는 시련이 되었다. 이 배신 사건은 단순한 첩보 누출을 넘어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드는 파장을 일으켰다. 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배신의 의미와 전쟁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다음 이야기는 이 배신이 우리 작전에 끼친 충격과 그로 인해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다룰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박재훈의 배신이 드러난 후 우리 유성호 잠수함 내부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경계심이 엿보였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팀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전우이자 동시에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는 불안한 관계로 변해버렸다. 그런 와중에 적의 공격은 더욱 잦아지고 강해졌다. 그들은 박재훈이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움직임을 예측하며 유성호를 집요하게 추격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해저 깊은 곳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했다. 적의 군함 한 척이 우리 잠수함 바로 위에서 소나를 작동시키며 추적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조종관을 잡고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승조원들은 숨죽인 채 명령만을 기다렸고 나 역시 그들에게 불안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꾹 참았다. 우리는 잠수함을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며 적의 소나를 피하려 애썼다. 그러나 적의 탐지망은 점점 좁혀져 왔다. 그때 내부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박재훈이 단독으로 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우리 중 한 명이 그를 도왔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그 동료는 바로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기관사, 이준호였다. 그는 평소 조용하고 묵묵한 성격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났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우리 모두를 배신으로 몰아넣었다. 이준호의 배신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배신감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전쟁의 무게에 짓눌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음모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이중 배신과 적의 추격 속에서 유성호는 점점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렸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기지를 발휘해야 했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싸움에 몸을 던졌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생생하게 전하려 한다. 이 이야기는 전쟁의 잔혹함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날 밤, 유성호의 내부는 마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처럼 혼란과 긴장으로 가득 찼다. 배신자들의 존재가 드러난 후 우리 모두는 서로를 의심하며 불신의 늪에 빠져들었다. 좁은 잠수함 안에서의 이 감정들은 산소처럼 숨막히는 존재가 되었고 각자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짙게 드리워졌다. 적의 함대는 우리를 포위하며 함포와 폭격을 쏟아부었다.
유성호는 그 충격을 견뎌내며 간신히 깊은 바다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피해는 점점 누적되었고 내부 장비와 잠수함의 외피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조종관을 움켜쥐며 승조원들에게 힘을 내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결의가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전기 시스템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다. 조명은 깜빡거리며 꺼졌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다. 잠수함 내부는 깜깜한 어둠에 휩싸였고 차가운 물이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냉정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을 가다듬었다. 승조원들에게 침착하라고 외치며 기계 고장을 수리하기 위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적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유성호는 점차 깊은 바다 속에서의 생존 한계에 다다랐다. 공기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승조원들은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전투가 단순한 승리나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경계임을 실감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렬한 결심이 솟구쳤다. 이 잠수함과 함께, 이 승조원들과 함께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그러나 그 결심과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다. 유성호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고 나는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절정에 이르렀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운명의 갈림길과 그 이후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전하려 한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깊은 여운과 함께 전쟁과 인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이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유성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바다 깊은 곳을 헤치고 나아갔다. 모든 전기 시스템이 멈추고 차가운 바닷물이 천천히 내부로 스며들면서 우리 승조원들의 생명은 위태로웠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에 땀을 쥐고 조종관을 붙잡은 채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희미하게 깜박였다. 그것은 바로 청룡호에서 보내온 구원 신호였다. 이미 포기할 줄 알았던 나는 그 빛에 눈물을 흘렸다. 가까스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한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순간 우리는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도 인간의 연대와 희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실감했다. 하지만 구원은 단순한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청룡호와의 합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우리는 또 한 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그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만들었다. 그 후 나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뒤 오랫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다. 유성호와 함께 겪은 그 날들의 기억은 내 안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나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 아무리 잔혹해도 인간의 의지와 연대가 있다면 절망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성호의 비밀과 그 배신의 진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고난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음모가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 나는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시 바다로 나설 결심을 했다. 그 여정은 새로운 시작이자 끝없는 질문의 연속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나는 앞으로도 이 질문에 답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때까지 유성호와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길 바란다.